안녕하세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남들의 이별을 밥 먹듯이 마주하는 게 제 직업이지만 정작 제 인생이 한편의 잔잔한 드라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저의 20대는 오로지 신림동의 손바닥만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전부였어요. 남들이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과 근사한 식당을 예약할 때 저는 낡은 법서들과 씨름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했죠. 마음이 흔들릴까봐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세상과 벽을 쌓으면서요. 명료한 법전 속 문구와 다르게 제 현실은 희뿌연 안개 속에 갇힌 듯 막막했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고시 생활 끝에 간신히 변호사 배지를 달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웃고 떠들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일하느라 정신이 없이 살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변호사 이종규의 삶은 있는데 인간 이종규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기적처럼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홍장현이라고 하는 대학 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던 남자 동기였죠.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와 장기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바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인 동기도 같은 동아리였다 보니 잘 아는 사이였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했었던 시간은 수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우리 사이를 빠르게 좁혔죠. 아마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내어줬나 봅니다. 뒤늦게 다시 찾아온 인연이 너무 소중해서요. 세상 물정 모르는 고시생처럼 사람의 선의를 의심 없이 믿었던 제 순진함이 결국 이런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축의금을 꽤 두둑히 챙겨 들고 갔던 결혼식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고맙다며 근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겠다고요. 결혼 전 만남에서 정신이 없어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얼굴이 와인처럼 붉게 묽어갈 때쯤 그 여자가 자리에 합류했어요. 종규야, 동생이 마침 이 근처라고 해서 들르라고 했는데 괜찮지? 동생? 난 괜찮아. 야, 너 동생도 있었던가? 야, 너 몰랐어? 우리 처제도 같은 학교 2년 후배야. 우리 동아리 방에도 몇 번 왔었는데. 야, 너 기억 못하려나? 내가 몇 번이나 우리 동아리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었잖아. 그랬나?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양평으로 귀향하셔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거든. 들어가는 김에 같이 들어가자고 불렀어. 저기 온다. 서진아! 그 여자는 여자인 동기의 여동생이었어요. 전 그날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첫눈에 반한다는 상황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그 여자의 빛이 세상을 지워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이 부시더군요. 그 여자는 자연스럽게 빈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벼운 목례로 눈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제 비극의 시작이었죠. 결혼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저도 그 여자도 만나는 상대가 없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으니까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결혼 정년기 남녀 둘에게 그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연이 있었던 동아리 동기 둘의 역할이 정말 컸죠. 휴일마다 4시 드라이브를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일상이 반복됐거든요. 게다가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이미 우리는 가족이라며 저를 처가 모임에도 데려갔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휴일이 그들로 꽉 차면서 고시 공부하느라 잊고 살았던 소속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중학생 때 어머니를 잃고 몸이 건조한 재혼 가족에서 자란 제겐 가족이라는 사적인 소속감은 저에겐 참 낯설고 달콤한 것이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제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고 마치 오래전부터 한 집안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를 대해주는 그 친밀함이 참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혼자였던 제 인생에 갑자기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기분이었고 그 따뜻함에 취해 서둘러 그 울타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에서 이어진 결혼 생활이니 불만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겼어요. 저한테는 처형의 남편, 형님이 된 동기와 제 아내와의 관계였죠. 처형 부부가 대학 때부터 연애한 만큼 제 아내도 동기와 오래전부터 친남매처럼 지낸 사이였던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둘의 거리가 제 상식 밖으로 너무 가까웠어요. 어깨 동무나 가끔 반갑다고 껴안는 것은 그냥 인사 같은 것이었고 동기가 아내에게 선물이라고 사오는 날이면 아내는 방에서 방방 뛰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동기 볼에 입을 맞췄죠. 저도 여동생이 있지만 그런 관계는 꿈도 꿀 수 없는지라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처가 식구들은 오히려 흐뭇해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얼마간은 일단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처형 부부와 같은 아파트 단지라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자주 만났어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주말이었죠. 처형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안방에서 나오는 아내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집이고 가족을 초대한 자리라지만 너무 민망할 정도로 짧고 얇은 차림이었거든요. 야, 서진아, 잠깐만. 왜? 바지가 너무 짧지 않아? 앉으면 속옷도 다 보일 것 같은데. 뭐 어때? 남도 아니고 언니랑 형부인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가족끼리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티셔츠도 조금만 숙여도 안에 속옷이 다 보이겠다. 야, 옷 갈아입고 와. 나 더위 많이 타는 거 알잖아. 에어컨 18도로 맞춰놔도 열이 올라서 죽겠는데. 이 더위에 뭐 긴팔 입고 있으라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당혹스러웠어요. 손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아내가 제 의견을 따라주지 않으니 난처했고요. 자연스레 대화를 듣게 된 두 사람도 아내의 편만 들더라고요. 저보고 청학동 서당 나왔냐고 하면서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내내 발가벗은 듯이 드러난 아내의 다리가 너무 민망했어요. 더 황당하고 놀랐던 건 동기가 옆에 앉은 아내의 허벅지 위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몸에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긴 했지만 아무리 가족이래도 아내와 동기는 피도 안 섞인 남이잖아요. 안 그래도 평상시 행동 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 더 눈에 거슬리더군요. 귀엽다며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고 자기 가슴팍으로 끌어당기는 일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결국 두 사람을 배웅하고 나서 아내와 먼저 마주 앉았죠. 내가 보수적인 남자라고 손가락질 받는데도 할 말은 해야겠다. 앞으로 장현이 앞에서 차림새 좀 신경 써줘. 그리고 아까 은근히 너 다리 만지고 그러는 거 솔직히 남편으로 기분 좋지 않았어. 형부가 내 다리를 만졌다고? 내가 봤어. 그냥 말하다가 자연스럽게 친 거겠지. 오빠 좀 예민하다. 그냥 가족끼리 흔히 하는 스킨십 같은 거야.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꼭 나쁜 짓 한 사람 같잖아. 형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언니는 뭐가 돼? 그게 아니라 불필요한 스킨십이라는 거야. 꼭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내는 토라진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혼 초 첫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일로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군요. 아내가 처형에게 하소연하는 바람에 결국 처형 부부와 장인 장모님까지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며칠 뒤 장인 어른 댁에 불려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다행인 건 장인 어른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었어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부끄러운 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문제로 집안을 시끄럽게 해? 당연히 너도 서진이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건 고맙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남들 눈에 비추는 모양새도 좀 신경을 써라. 그리고 서진이 너 그런 일로 꽁해가지고 종교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게 말이 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잘못했어. 안 그럴게. 이게 나한테 사과할 일이야? 미안해, 오빠. 신경 쓸게. 장인 어른의 불호령에 아내는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너무 예민하게 굴어 미안하다며 아내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동기도 따로 술 한잔 하자고 부르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표정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에이, 미안하다 준규야. 내가 거기까진 미처 생각지 못했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내와서 널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쓸게. 아니 난 진짜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지.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건 믿어줘야 해. 나 알지? 알지. 됐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나도 고맙다 야. 한잔해. 아이 진짜로 앞으로 너 거슬리는 일 없을 거야. 나 서진이랑 연락도 안 할 거다. 따로 만나는 일도 없게 할게. 동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새끼손가락에 손가락까지 걸었어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게 잘 정리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 아내에게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비밀이요.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어긋남이 제 눈에는 유독 선명하게 읽힐 때가 있어요. 그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한 번씩 아내에게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장현이 만났어? 형부? 아니? 당신한테서 장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가? 아, 아까 언니가 우리 회사 근처에 온 적이 있거든. 근데 형부 차 가지고 왔더라고. 그때 뵀나 봐. 아내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나쁜 편이었어요. 대체로 하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향수도 고작 차에 한번 올랐다고 해서 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두더군요.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집 앞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거실 불이 꺼진 늦은 밤 아내가 베란다 구석에서 나지막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다가가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뭐해? 지연이가 자기 애기 어린이집 문제 좀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왜 당신이랑 해? 당신은 어린이집 보낼 애도 없는데. 어? 그건 미혼 입장에서 들어보고 싶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오빠 자는 줄 알았는데 시끄러웠어? 미안. 의심이라기엔 사소하고 믿기에는 어딘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들, 그 미세한 균열들이
제 안에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변호사라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 저조차도 혼란스러울 정도로요. 그런데 신경 쓰이는 일들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처형 부부와 만나 밥을 먹을 때 동기가 말실수를 한 거예요. 아, 맞다. 처제. 그때 거기 사거리에 공사 중이던 카레집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오픈했더라? 응? 카레집? 내가? 그랬잖아. 그때 나 쉬는 날 처제가 늦잠 잤다고 태워달... 순간 동기는 제가 들으면 안 된 말을 들었다는 듯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미리 눈치챈 아내도 덩달아 제 눈치를 보며 변명했어요. 그때 나 늦잠 잔 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형부한테 전화했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 야, 너 형부 너무 부려먹지 마. 어떻게 쉬는 날도 운전기사를 시키냐? 그 자리에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그 이상의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 하나 가지곤 왜 나한테 말도 없었냐 그렇게 따져 묻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처형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간 일이었고요. 제가 들쑤시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의심들을 한 겹 한 겹 들춰내며 묻자 아내는 도리어 억울해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형부 문제로 예민하게 구니 별일 아닌 것도 자꾸 숨기게 된다고요. 원래 언니 없이도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시간 보내던 사이인데 결혼하고 나서 그 일들이 다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비춰서 힘들다고 벼랑간 오열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아쉬운 일인가요? 미혼 때야 처형의 동의하에 그럴 수 있다지만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형부랑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별의별 이혼 사건을 다 접하다 보니 더 예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서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배우자가 싫다고 하면 배우자와의 신의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전 아내와 동기가 저한테 말도 없이 따로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 아내의 그 태도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싸움 아닌 싸움으로 또다시 냉전이 시작된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오후에 다 같이 처형네 집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죠. 갑작스러운 급한 서면 작성 때문에 잠깐 사무실에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서류를 다 치우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니 낯익은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동기의 차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조수석에 아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내는 찰나의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오빠, 빨리 왔네. 언니가 고기 좀 사오라고 해서 마트 갔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형부랑 딱 마주쳐서 차 얻어 타고 들어오는 길이야. 변호사 나으리 오셨어? 야, 변호사 사모님이 택시 탈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길래 이 형님이 태워줬다. 고맙지? 차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뒷좌석에 아내가 아끼던 숄 하나가 대충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두 사람은 유독 저를 더 살갑게 챙겼어요. 동기는 와인을 연거푸 따라줬고 아내는 제 접시에 반찬을 놔주며 다정하게 굴었죠. 분명 즐거운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입안이 껄끄럽더군요. 너무나 완벽하고 다정한 이 풍경 속에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찝찝한 기분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처가댁에서 일어났어요. 처가 모임이 있는 날 재판 일정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바로 처가댁으로 향했죠. 처가댁은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한결 따뜻해진 날씨로 현관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형과 함께 간다고 해서 저 혼자 간 거였어요. 장모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인기척을 내도 거실엔 정적만 가득하더군요. 묘하게 온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 쪽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나 처형 부부가 처가댁에서 하룻밤 머물 때 쓰는 방이었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은 머리로 바닥에 앉아있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동기가 말려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기의 차림새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샤워 가운 한 장이었어요. 인기척에 놀란 두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더군요.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재판이 벌써 끝난 거야?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너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야, 장모님이 당금주 병 좀 옮겨달라고 하셔서 그거 돕다가 깨트려서 둘 다 옷이 엉망이 됐어. 그래서 씻고 갈아입은 거야. 그것뿐이야. 오빠, 진짜야. 세탁기에 지금 옷 빨고 있는데 가봐. 담금주 병 깨진 것도 마당에 있어.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온집안에 풍기는 매실향이 밴 술 냄새하며 급하게 꺼내 입은 것 같은 옷차림새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두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라 처가댁에서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한들 서로 부적절한 옷차림새로 붙어서 제 아내의 머리를 말려줄 필요가 있나요? 그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장인 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는데 함께 식사하는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결국 모두가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못 견디겠다는 듯 집에 오자마자 소리치더군요. 오빠, 나 의심하지? 지금 의심해서 그러는 거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만 안 하면 뭐해? 지금 온몸으로 날 의심하고 있다고 티내고 있는데. 정말 아니라니까? 깨진 술병에 못 먹게 된 매실도 다 봤잖아.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네 머리카락을 왜 정한이가 말려주는 건데? 어? 그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술병 옮기느라고 팔이 아파서 그냥 투정 부렸더니 형부가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 넌 언제나 그렇게 빠져나갈 핑계가 준비되어 있더라. 문제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만. 정말이야. 정말로 그냥 머리카락만. 너 그동안 나한테 말도 없이 장현이랑 연락하면서 따로 만나고 그랬던 거 나 다 알아.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그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거거든?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상식이랑은 너무 안 맞아. 오빠. 너가 그렇게 장현이랑 친남매 같은 정을 나누고 싶은 거면 계속 그렇게 해. 근데 나는 더는 못 봐주겠어. 그만하자 그럼. 그만하자니? 지금 설마 이깟 일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정말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주저앉았어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라도 받은 듯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자니 내가 너무 심했나 잠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내뱉어 놓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죠. 제가 변호사다 보니 집에 널려 있는 게 이혼 서류예요. 그렇게 싸운 후 서재에서 잠이 들었고 이틀날 아내는 한숨도 못 잔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자긴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당분간 같이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만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부부 모임도 멀리 하길 원한다고요. 아내는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괜히 언니 부부에게도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눈치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미안하고 눈치 보이는 사람 먼저 챙기고 이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결국 아내가 알겠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형 부부도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처형이 제게 엄청 화를 냈죠. 야, 이종규, 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편하게 지내자고 위아래도 없이 이름 부르면서 편하게 지내니까 우리가 진짜 친구 같아? 그렇게 만만해? 감히 누굴 상간남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 문제랑 그건 별개인 것 같아. 넌 두 사람의 행동이 용인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내가 변호사로 얼마나 많은 부적절한 관계들을 봤겠어. 장현이가 꼭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닌데 나를 배려해 주겠다고 했으면 더 신경 썼어야지. 다들 어린애들도 아니잖아.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단정 짓고 범죄자로 모는 거야. 변호사면 망상이 아니라 사실 관계로만 따져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관계 많이 힘들어. 알고 그러는 거지? 서진이한테도 이야기했어.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감정이 상했다면 미안한데 나도 그동안 그 두 사람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 많았거든.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결국 그 일로 아내와 처형의 사이도 틀어졌어요. 제가 너무한 것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제 감을 믿었습니다. 계속 붙여놓으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까지 일어날 것처럼 보였거든요. 솔직히 이혼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며칠 후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기쁘다는 감정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들더군요. 이미 마음 한쪽이 많이 식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태어날 생명을 두고 어른들 감정으로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덧에도 신경 쓰고 식사도 챙기면서 검진 일정도 빠짐없이 함께 했어요.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했고 괜히 손도 한 번 더 잡아보곤 하면서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아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만 봐도 괜히 예민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름이 뜨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처형 부부를 만난 건 처가 모임 때와 명절 때 딱 3번뿐이었죠. 분만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기쁨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고개를 들더군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맡으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도 수도 없이 봐왔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가정이 서류 몇 장으로 무너지는 장면도 익숙했고요. 그래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어요.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며칠 동안은 지옥 같았어요. 제 아이가 아니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남의 아이라고 해도 탐이 날 만큼 너무 예뻤거든요. 차라리 제가 쓸데없는 의심을 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수십 번을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사건을 봐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거라면 차라리 제가 망상병 환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여겼죠.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든 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겨우 펼쳐본 종이에는 아이와 저 사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놀랐다기보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더군요. 검사를 결심한 순간 이런 결과까지도 예상했어야 하는데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든 것처럼 사고 회로가 멈춰버렸어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집에 들어간 날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집안의 젖비린내와 함께 포근한 아이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순간 그 따뜻한 평온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전 끝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아내에게 알렸죠. 뭐야? 봐봐. 아내는 무심하게 종이를 펼쳤다가
몇 줄 읽지도 못하고 손을 떨며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리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레 옆에 내려놓고 종이를 구겨 소리 없이 가슴팍에 밀쳤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전 아내의 반응이 의아했어요. 누가 봐도 결백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미쳤어? 감히 우리 애까지 의심해?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아니면 사과를 하고 당신과 아이한테 평생에 걸쳐 갚을 생각이었고.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했다고? 오빠, 날 그렇게 못 믿었어?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못 믿었다고? 말했잖아, 직업병이야.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랑 장현이 사이 그냥 형부와 처제 사이론 안 보였어. 또 그 얘기지. 지긋지긋해 죽겠어. 망상병 아니야?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니까? 그럼 이게 뭔데? 이 결과가 거짓말이 나는 거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끼리 새벽에 통화하고 몰래 만나 술 마시고 둘이 드라이브 가고 스스럼 없이 스킨십하고 그래, 다 좋다 쳐.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했어야지. 내가 조심해달라고 했으면 약속은 지켰어야지. 기어이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건 너라고. 검사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 없어. 승호는 당신 아이라고. 당신! 그래서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다시 해. 너까지 셋이서 해보면 되겠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전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 정황상 시기적으로 제 아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본인도 혼란스러워 보였죠. 결국 두 번째 검사를 진행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내의 친자가 맞았지만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본 아내는 절망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울더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누구야? 장현이 애냐?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구야? 너가 만나던 사람이 누가 있었다고? 전 직장 사람이라도 돼?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 차라리 그 대답이 나았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랄 정도로 현실이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갑자기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군요. 오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진짜 딱 한 번만 봐줘. 실수였어. 난 승호가 오빠 아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미안해, 오빠.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라. 뭐든 할게. 아내가 인정하면 터질 듯한 분노가 일 줄 알았는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얕아지고 눈앞 풍경이 종이처럼 납작해지는 기분이었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면 책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랬냐고 끝까지 몰아붙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내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처참함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했구나. 내가 의심만 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날 기만하고 배신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있던 작은 불씨마저 서늘하게 꺼지는 것 같았죠. 입을 열어 무술 말이라도 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물을 위로할 수도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제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는 끝나버렸으니까요. 아내는 끝까지 친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는 캐묻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저는 변호사였고 감정으로 질질 끄는 싸움이 결국 무엇을 남기는지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장인어른께서는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굳이 제가 말을 더 보태진 않았습니다. 제겐 너무나 감사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몸이 건조한 저희 아버지와 다르게 항상 두 팔 벌려 우리 변호사 사위하며 다정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분께서 죄인이 된 듯 잠뜩 움츠려든 어깨로 정수리만 보인 채 봉투 하나를 밀더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장인어른, 됐습니다. 이런 건 저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종규야, 그냥 받아줘라.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앞으로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이 돈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 내 진심만은 알아다오. 장인 어른께서는 생각보다 큰 돈을 위자료로 주셨어요. 하지만 그 돈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제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분노와 배신감도 슬픔마저도 전부 까맣게 타고 남 제만 남은 속인걸요. 이혼과 동시에 친생 부인 소생을 해서 아이와의 법적 관계도 끊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익숙한 일이라지만 제 일이 되니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더군요. 소장을 검토하면서도 손이 몇 번 멈췄어요. 사건 번호 하나가 붙는 순간 한때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와 남이 되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게 서글펐죠.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숨 돌릴 틈 없이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쁘게라도 살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건설사 손해배상 자문회의, 기업 대표와 형사 고소 여부 상담, 가압류 신청서 검토와 증인신문 준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쉬지 않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죠. 살아간다기보다 제 삶을 업무 처리하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류와 함께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우라와 배신감,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서러움은 그 후로도 한동안 지속되었어요. 한창 힘들 때 연이 닿은 사람들이라 내 인생의 구원자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제 인생을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악마들이었다는 사실이 무척 힘들었죠. 복수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여러모로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이 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생각지도 못한 복수의 기회를 주시더군요. 그 기회는 다소 애매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오후 재판을 마치고 돌아와 기록을 검토하고 있던 어느 날 사무실로 뜻밖의 사람이 온 겁니다. 종규야. 한때는 가족이자 내 처형의 남편이었던 동기 홍장현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었기에 당황스러워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본 얼굴이었는데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더군요. 잘 다려 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몰골이었어요. 손에는 종이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어디 둘지 몰라 이 손 저 손 옮겨가며 갈팡질팡 하더군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쩐 일이야? 바쁜데 미안하다. 무슨 일인지 바로 본론을 꺼내지 못하더군요. 예의상 권한 물 한 잔도 겨우 입술만 축이는 정도였고 연신 눈썹 언저리를 긁어댔어요. 그리고는 날씨가 어떻다는 둥, 사무실이 멋지다는 둥,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다는 둥, 본론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들만 두서없이 늘어놓았어요. 전처와의 파경 이후 처형 부부와도 당연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처와 분류는 없었다고 해도 결국 그들의 행동이 씨앗이 되어 유전자 검사에 이른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용건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더군요. 미안해. 내가 죄인이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말이야. 네가 의심했던 거, 네 생각이 맞았어. 서진이랑 나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었어. 순간 머릿속이 사방으로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이제 겨우 아픈 상처가 세차게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동기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침묵이 끼어들 틈이 생기면 겨우 용기를 내 찾아온 기회를 놓치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요. 물론 계속 그런 관계였던 건 아니야. 정말 아니었어. 너희 결혼하기 전에 술에 취해서 실수했고 그 뒤에 몇 번. 근데 정말 몇 번 안 돼. 손에 꼽는다고. 실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참 손쉽게 그렇게 부르더군요. 동기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냈습니다. 반면 저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장은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멀었던 시야도 맑게 개고 있었고요. 그래서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 나한테 이미 끝난 이야기야. 애 아빠가 너든 누구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그거야. 아이 때문이야.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주먹을 쥔 무릎 위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애, 승우, 내 아이가 아니었어. 뭐?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가 너무 예민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임신 가능성도 낮았고 나도 서진이도 그래서 종규 네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은 못했던 거야. 가능성이 낮았을 뿐 가능성이 존재하긴 했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저를 뒤에서 기만하고 있었던 건 확실했어요.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침묵했고 그 침묵 위에서 저는 남의 아이 아버지가 될 뻔했죠. 그 뒤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바닥 밑에는 또 바닥이 있더군요. 제 아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고 친생 관계가 정리되자 전처는 자연스럽게 그 동기가 친부일 거라고 여겼다고 해요. 아무리 시기상 애매했다지만 동기와 전처 역시 속으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못했겠지요. 처음에 동기는 자기 가정을 지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처형과의 결혼을 깨고 싶지 않아 전처를 설득했고 그 일은 조용히 끝내자고 끈질기게 설득했던 것이죠. 실수였고 지나간 일이며 괜히 모두를 망치지 말자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전처는 달랐던 거예요. 저와의 결혼은 끝났고 아버지에게도 사실상 내쳐졌으며 친정에서도 설 자리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갓난쟁이 애를 키워야 했으니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전처는 결국 처형과 처가 식구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폭로했대요. 언제 만났고 누굴 어떻게 속여왔는지 숨겨왔던 일을 모조리 쏟아낸 것이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쓰러지시고 그 동기 역시 이혼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겁니다. 그리고 남은 두 사람이 결국 함께 살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조차 헷갈렸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이 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과 제 가정과 자기 가정을 모두 무너뜨린 끝에 부부가 되어 살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 황당한데도 이상하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상식이라는 기준은 오래전에 무너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차피 두 사람은 인척으로 같이 살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진 않아요. 평생 같이 살아도 더러운 불륜으로 이어진 사실혼 관계로만 살아야 했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동기는 아이를 키우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이 붙지 않았다거나 미웠다는 뜻은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도 어딘가 남의 아이를 돌보는 기분이 들고 자라나는 모습을 봐도 자신을 닮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요. 괜한 의심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인지를 올리고 법적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어쨌든 자기 아이면 확실히 책임질 마음도 있었고 그래야 아이에 대한 감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더라니까 2번이나 했어. 서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난리를 쳐서 서진이가 직접 큰돈 들여서 한 거라고. 근데도 아니라고 나온 거야. 내 아이가 아니어서 무너졌던 가정, 그 아이가 네 아이라고 믿고 무너뜨린 또 다른 가정, 그 모든 끝에서 정작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도 아니었다는 이야기. 세상에 이런 허망한 우스갯소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반면 동기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도 손에 쥔 것이 없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아내도 잃고 처가도 잃고 명예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고 몇 번이나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속은 것 같다고 자기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선뜻 고개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속은 사람일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거짓에 몸을 실었던 사람까지 피해자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동기가 제 사무실을 찾아온 이유는 하소연만 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결국 본론을 꺼냈죠. 전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지만 자기 애도 아닌데 본 가정이 파탄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고요. 말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외도로 가정을 잃었고 그 책임을 지겠다며 다시 붙잡은 사람에게 또 속았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이마저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이니 스스로도 기가 막히겠죠. 하지만 전 기가 막혔어요. 어쨌거나 빌미를 제공한 건 사실이면서 모든 잘못을 전처에게 몰아세우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게요. 그것도 상대가 일반 상간자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동생이잖아요. 생각보다 더 치졸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생각에 속이 거북해지더군요. 동기는 그러면서 문제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처형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가진 돈이 거의 정리됐고 지금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없다고 했어요. 혼자 인터넷을 뒤져 소장을 써보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규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야,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서진이한테 똑같이 속은 거잖아.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야, 적어도 내가 승호 친부가 아니면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속였던 사람, 제가 가장 괴로울 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진실을 들고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와 제게 법률적 도움을 청하고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바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친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해서 동기가 제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데 가담했다는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기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거의 기어들어가는 낮은 목소리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였죠. 제가 집안 사정으로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해 휴학까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동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과 동아리 친구들에게 사정을 해서 모은 돈으로
급하게 등록금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털어낸 부분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사정을 듣고 젊은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부담스럽다며 금방 갚아주었으니까요. 물론 무척 고마웠지만 그 일을 20년이 지난 때에 꺼내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저밖에 없다는 말에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난처해지는 순간에 미워할 명분이 충분한 상대가 잊고 있던 선의를 꺼내 놓을 때더군요. 저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돕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그 동기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건 맞으니까요. 입안은 쓰고 기분은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만 하면 제 직업을 이용해 엿을 먹일 수도 있을 거란 계산도 섰습니다. 그 일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전처였죠. 망설이다 받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울음소리였습니다.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흐느끼는 소리가 한참 이어졌죠. 오빠,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아니야. 전처는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송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전처 때문에 원가정이 파탄났으니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그러면서 울면서 반복했습니다. 오빠, 나 결백해. 나 진짜 오빠랑 결혼 생활하면서 실수한 사람은 한 명뿐이야. 우리 승호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거짓말이면 나 천벌받아도 돼. 근데 오빠도 아니고 장현 오빠도 아니라니까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정말. 결백, 그 단어를 전처 입에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묘했어요. 저와의 혼인 기간에 이미 벌어진 일들을 제가 모르진 않았으니까요. 전처는 유전자 검사가 잘못된 것 같다고 같은 사람의 검사가 여러 번 잘못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기관을 바꿔서 해봤는데도 결과가 같다면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전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고 두 사람 일에 그렇게까지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와 제 아이였다고 판정이 나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궁금해지더군요. 수많은 가사 사건과 친자 분쟁을 다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늘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결국 숫자와 기록이 진실을 갈라요. 그런데 이번 일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누구 하나 설명을 못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전처의 울음에는 계산된 느낌이 없었습니다. 뻔뻔함보다 당혹감이 컸고 변명보다 공포에 가까워 보였어요. 결국 저는 재검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죠. 그러던 중 유일하게 제 사정을 아는 가까운 변호사 선배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해외 소송 사례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들은 것 같아. 유전자 검사에서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추가 검사 끝에 친부로 확인된 경우들이 있대. 예?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주 드물지만 사람의 몸 안에 서로 다른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DNA를 갖는 경우. 처음엔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유전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정보로 정해져 있다고만 알고 살았으니까요. 그러자 선배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야, 미쳐야 본전이잖아. 정밀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봐.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불필요하게 끌려다니지 말고. 보통 친자 확인 검사는 입안 점막이나 혈액으로 합니다. 볼 안쪽 세포를 긁거나 피를 뽑아 거기 들어있는 DNA를 비교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사람은 몸 어느 부위를 검사해도 같은 DNA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아니라고 나왔는데 달라질 게 있겠냐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결과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액을 이용한 정밀 유전자 검사에서는 제가 친부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처음 보고서를 받아들였을 때는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어떤 검사에서는 친부가 아니고 어떤 검사에서는 친부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키메라였어요.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 몸속에 두 종류의 DNA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각각 자라나야 할 두 개의 수정란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아주 드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자라나지 못하고 제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 구강 DNA는 제 유전자고 정자를 만드는 생식세포는 제게 합쳐진 쌍둥이 형제의 DNA를 포함하고 있고요. 즉, 법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도 아이 아버지는 결국 저였던 셈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보다 더 사람을 어지럽히는 진실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저는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결국 저라고 밝혀진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결과였죠. 그런데 제 마음은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전처의 부정만 용서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게 그 아이는 너무 오랜 시간 남의 아이였습니다. 처음 결과지를 받아들던 날의 충격,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무너졌던 감정, 친생 부인 소송을 진행하며 스스로 관계를 끊어냈던 시간들, 생물학적 사실 하나가 그 사실을 지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를 다시 책임지고 싶지 않았어요. 전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과 거짓, 의심과 파탄 끝에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전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부라는 결과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전처는 전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오빠, 나 좀 도와주라. 오빠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할게. 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전 끝끝내 전처의 오열을 외면했어요. 동기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동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결국 제 결혼을 무너뜨리는 데 가담했고 진실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에게 제가 면죄부를 줄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전처를 상대로 진행되던 소송은 바쁘다는 핑계로 후배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형식상 필요한 절차만 밟게 하고 저는 한 발 물러났죠. 더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이겼지만 그 동기는 처형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고 가정도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후 술로 살다 지병을 얻어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전처는 더 가혹했습니다. 혼인관계 중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서 아이 생부도 모르는 여자라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순진한 아내가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내뱉은 이야기가 결국 스스로를 짓누르는 바위로 돌아왔겠죠. 전처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죠. 책임지고 싶지 않아 외면했지만 마음 한쪽은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전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 오래전 장인 어른께서 주셨던 그 위자료를 그대로 전처에게 주었어요. 전처는 고맙다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었지만 전 그 알량한 봉투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전처와의 인연도 아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책임감도 함께요. 이제 저는 홀가분합니다. 누군가는 제가 책임을 외면했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생활로 많은 소송을 겪으면서 느낀 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가는 확실히 쓰고 덤 닦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